구어기사단 천년의 사시 한정수 지음.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자유문고 165페이지 11번째. 지은이 한정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관광과 한국토지공사 세종시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했다. 어릴 때부터 그의 모든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지만 전쟁사와 지중해, 세계 역사에 매료되었다. 가톨릭 신자로 청년 성서 모임을 하면서 가톨릭의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구어기사단 천년의 사사시는 세관심사의 접점에서 탄생한 것이다. 세관심사의 접점이라는 것은 전쟁사, 지중해사, 가톨릭사. 빨간 책방에 소개되었던 스테디셀러 강남의 탄생을 비롯하여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걷다,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라면의 재발견, 제갈량과 한니발 두 남자 이야기,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미 해병대 이야기, 이스라엘 국방군 제7기갑 여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놓았다. 역서로는 황관 이야기,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있다. 이 책의 발간에 함께한 사람들 586페이지. 김교직, 김기찬, 오원양, 송준석, 전한병, 김정은, 이주식, 노승규, 김세미가, 박태균, 강청기, 조성원, 양기환, 이대섭, 김성훈, 이명학, 법천스님, 김주엽, 빛동, 안승길, 서총렬, 김수정, 홍영민, 이현욱, 이현준, 김학규, 박순찬, 정형도, 엄덕수, 하도겸, 류리, 정양진, 강석호, 김승형. (165페이지) 하지만 십자군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닥이 얕은 보트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는 대담한 수륙 양용 작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루이 9세 자신도 직접 기사들 사이에서 검을 휘두르며 싸웠다. 이슬람 기병대가 몰려오자 투창전법으로 저지에 성공하였다. 십자군은 상륙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바로 다미에타로 쳐들어갔다. 5차 십자군이 다미에타를 함락시키긴 했지만 무려 18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했었기에 상당한 고전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일강에서 후퇴한 군대가 다미에타로 가지 않고 바로 카이로로 철수하자 다미에타 수비대와 시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30년 전에 벌어진 포위선의 참상이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비대도 카이로 쪽으로 철수했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무주공산이 되고 말았다. 파르아띠는 유능한 외교관일지는 몰라도 훌륭한 장군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루이 9세와 십자군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쉽게 다미에타를 손에 넣으면서 아주 좋은 시작을 하였다. 그러나 독실한 신자답게
모스크의 교회 전원과 투교 임명 등 그리스도 교화에 힘을 쏟으면서 몇 달을 허비하고 말았다. 또한 알렉산드리아로 진군하여 지중해와 이집트 간의 물류를 완전히 차단하자는 주장과 만수라를 거쳐 카이로로 진군하자는 의견이 충돌한 탓도 있었다. 구호기사단을 비롯한 현지 세력은 이집트 정복은 십자군의 목적이 아니라며 알렉산드리아 진군안을 지지했지만 루이 9세의 동생 아르토아 백작 로베르 등은 뱀을 잡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쳐야 한다면서 카이로 진군을 주장하였다. 다미에타의 손쉬운 정복으로 신의 가호를 확신한 루이 9세는 결국 카이로로 진군하겠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그 사이 다급해진 이슬람 측은 30년 전처럼 예루살렘과 다미에타를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교도와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루이 9세의 완강함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그리고 11월 20일 진격이 시작되었다. 십자군의 최종 목표는 카이로였지만 중간 목표는 5차 십자군 때와 마찬가지로 만수라일 수밖에 없었다. 다미에타를 비롯한 후방에 남겨둔 일부 수비병력을 제외하고 2만 5천의 대군이 남하를 시작하였다. 그러면 루이 9세의 십자군을 상대하는 이슬람 측의 아이유브 왕조는 어떻게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십자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알살라흐가 세상을 떠나고 직계 후계자인 아들 알무아잠 투란사는 시리아에 있었기에 일사불란한 방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루이 9세에게도 전해졌다. 아마 그는 다미에타의 손쉬운 함락에 이어 시적절한 알살라흐의 죽음은 신의 가호가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집트 쪽에는 이렇다 할 지휘관이 없어서인지 파흐르 아딘이 지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십자군의 진군은 5차 십자군이 포진했던 지점에서 막히고 말았다. 선박을 이용한 도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가교를 만들어 건너려 했는데 이슬람군은 그리스의 불이라 불리는 화염탄을 쏘아대면서 이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양군의 대치는 6주일 정도 이어졌는데 이때 이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집트에는 가톨릭과는 많이 다른 단성론을 믿는 콥트라는 그리스도교가 있는데 그 신도 한 명이 십자군 진영을 찾아와 얕은 여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루이 9세는 정찰대를 보내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게 했고 사실로 판명되자 바로 작전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프랑스군의 정예와 280명의 성전기사단원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동생 아르토아 백작에게 맡겼다. 다만 만수라 공격은 자신이 이끄는 본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려 신중을 기했다. 십자군의 기습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이집트군은 거의 섬멸되었으며 사령관 파흐르 아딘도 전사하였다. 하지만 선봉에선 아르토아 백작은 대승리에 도취되어 폭주하고 만다. 선발대로만 만수라를 공격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자 지리라는 성전기사단의 주의관이 막아섰다. 아르토아 백작은 반쯤은 경멸조로 이렇게 말했다. 성전기사단과 구호기사단도 모두 이 땅의 정복을 바라지 않았나? 지금까지 기다려오지 않았는가? 그러자 질은 이렇게 냉정한 말투로 이렇게 대꾸하였다. 이렇게가 2번이나 나오네. 그러자 질은 냉정한 말투로 이렇게 대꾸하였다 하면 되지. 하나 없으면 돼. 그러자 질은 맞아, 이거 없으면 돼.
저도 그리고 성전기사단의 그 누구도 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장님을 따라 진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작전에서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수라에는 바이바르스가 지휘하는 맘쿠르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바이바르스에 대한 해석 168페이지. 훗날 맘쿠르 왕조의 술탄이 되는 뭐야 너무 못 읽었다 이거는 를 말한다. 오 마리크 오 자히르 벼발즈 루큰 오 딤 벼발즈 오 분두 그 다리를 말한다. 라포비 전투의 사령관 바이바르스와 동일 인물이라는 설도 다른 인물이라는 설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인물로 보았다. 라포비 전투 당시 그는 21세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바이바르스는 맘루크 세계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다. 바이바르스는 맘루크 세계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만수라에는 바이바르스가 지휘하는 맘루크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인데 앞으로 그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가 채택한 병법은 공성계 아니 계문계 카이먼치였는데 만수라의 성문을 열어버린 것이었다. 2월 8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르투아 백작을 비롯한 선발대는 그대로 성 안으로 치어들어갔다. 이미 이집트의 주력 야성군이 괴멸되었기에 수비대는 이미 도망쳤으리라 확신했던 것이다. 하지만 성 안의 좁은 길로 들어선 기사들은 화살과 돌덩이 세례를 받고 허무하게 전멸당하고 말았다. 백작을 따르던 세속기사 300여 명과 성전기사단 290명이 거의 전사하였다. 이들 중 겨우 몇 명만 살아 돌아와 이 참성을 뒤따라오던 루이 9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만수라는 두 번째로 십자군의 무덤이 되고 만 것이다. 충격을 받은 루이 9세는 아랍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구호기사단원 2명을 적군으로 위장시켜 성 안에 들어보내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구호기사단 부총장인 앙리는 무장을 한 채 루이 9세의 손에 키스를 한 뒤 이런 비보를 전하였다. 아르투아 백작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심지를 굳게 하셔야 합니다. 적이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신은 나일강에 버려졌다. 지르 경고는 불행하게도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저자는 이 전투에서 스파이 역할과 비보의 전달 외에 구호기사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찾지 못했지만 최소한 성전기사단 정도의 막대한 피해는 입지 않았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169페이지의 도표 만수라 전투 지도 역사군상 118호 70쪽에 빨간색은 십자군, 파란색은 이슬람군. 빨간색 십자군 여기는 나일강이고 여기는 지루인가? 십자군 진영이 여기 있으면 강을 건너는데 한 7, 8일이 걸리고 도하 7, 8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슬람군이 파란색인데 여기 다리가 하나 있고 요 파란색 건너금 이건 무슨 뜻이지? 이슬람군 선단은 강을 따라서 나일강 옆에 있는 강을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해서 또 이쪽에도 아이유브 왕조 이슬람군이구나. 이슬람군 선단 그 다음에 여기 이슬람군 진영은 여기 있고 만수라는 여기 있고 아이유브 왕조 이슬람 원군 28일 2월 11일 맘루크군은 십자군의 번진에 십자군
맹공격을 가하였다. 십자군은 치열한 백병전 끝에 겨우 맘루크군을 물리쳤지만 입지는 크게 좁아졌고 상황은 불리해졌다. 그 사이 시리아에 가 있던 술탄 알무아잠 투란샤가 이집트로 돌아왔다. 그는 나일강에 떠 있는 배들을 해체해서 낙타의 식구는 그것으로 갤리선 함대를 만들어 다미에타와의 보급선을 차단시켰다. 루이 9세는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군대를 다독이며 3월 말까지 버텨보았지만 식량이 떨어져 결국 강 건너의 교두보를 포기해야만 했고 4월 5일에는 다미에타를 향해 철수를 시작해야만 했다. 루이 9세는 본인의 몸도 말이 아니었지만 철수 대열의 후위를 지키며 고군분투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런 보람도 없이 십자군은 절반도 가지 못했고 루이 9세와 막내 동생 샤를에 대한해서 171페이지 앙주의 샤를이라고 불리며 훗날 시칠리아 왕 카롤로 1세가 되는 인물로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편의상 계속 샤를로 명명한다. 샤를을 포함한 거의 전부가 이집트 술탄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석방의 대가로 술탄은 다미에타의 반환과 80만 대잔트를 요구하였다. 몸값의 절반이 도착하고 다미에타를 반환할 때까지 루이 9세는 이집트에 남기로 하였다. 그 전에도 여러 번 실패가 있었지만 특히 7차 십자군의 실패는 유럽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여담이지만 이 책에도 구스타브 도레의 판화가 등장하는데 사실 그의 연작 중 7차 십자군 부분이 가장 많다. 그 사이 이집트에서는 맘루크 세력의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알무아잠 투란샤는 죽음을 당하고 아이우브 왕조는 최소한 이집트에서는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맘루크 세력은 처음에는 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려 했지만 곧 다미에타와 80만 베잔트가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월 6일 다미에타가 다시 이슬람 손에 넘어갔고 몸값의 절반이 도착하자 루이 9세와 고위 귀족들은 석방되어 13일 아크레에 도착하였다. 루이 9세는 놀랍게도 4년 동안이나 아크레에 머물렀다. 예루살렘 왕국은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여기에도 여전히가 2번 들어가네.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그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병력도 거의 잃어 무력도 없는 우리인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4년 동안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왕국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성지의 귀족들에게 그는 그리스도교의 미덕과 기사도의 화신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도 그에 걸맞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전쟁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토록 격렬했던 내분도 이 기간 동안 잦아들었다는 것이 좋은 증거다. 그런 이유로 완전히 분열되었던 예루살렘 왕국도 일시적으로나마 통합을 이루었다. (170페이지) 그림 엘 그레코가 그린 루이 9세의 초상 십자군 지휘관답게 갑옷을 입고 있고 초췌해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과 우람한 팔뚝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172페이지) 여러모로 프리드리 2세의 방문 때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겠지만
루이 9세와 프리드리 2세의 장점만 섞어놓은 군주가 있었다면 예루살렘 탈환은 물론 예루살렘 왕국의 수명은 한 세기 이상 늘어났을 것이다. 첨언하자면 프리드리 2세는 만수라의 참극이 일어난 125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루이 9세가 이끈 7차 십자군에 대해 무슨 말을 남겼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루이 9세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알 무아잠 투란시아는 죽었지만 시리아에는 아이유브 왕조 세력이 남아있었고 두 세력이 다시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측의 힘이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예루살렘 왕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양쪽 다 예루살렘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집트는 40만 베산트의 면제와 포로들의 석방이라는 강력한 당근을 추가하였다. 앙숙인 두 기사단은 여기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성전 기사단은 시리아를, 구호 기사단은 이집트를 지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루이 9세 입장에서는 포로 석방 때문이라도 이집트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루이 9세는 이때 지나치게 독선적인 성전 기사단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구호 기사단의 과도한 라이벌 의식도 비판하면서 균형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두 기사단의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1252년 초 루이 9세는 동생을 죽인 철천지 원수인 맘루크조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서 예루살렘 탈환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돌발적인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 연합은 깨졌고 이집트와 시리아는 전쟁을 중단하였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루이 9세는 자비를 들여서 아크레와 카이사리아, 야파 그리고 여러 요새들에 대한 정비에 열중하였다. 이전만은 프리드리 2세와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252년 말 자기 대신 국정을 맡아 나라를 잘 관리하고 있던 머후 블랑슈가 세상을 떠나고 두 동생인 알퐁스와 샤를이 정권을 잡게 되자 귀국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그는 예루살렘 왕국 내부를 일시적으로나마 단결시키고 방어태세를 정비하는 데 공헌을 했고 이후에도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왕국을 지원하였다. 참고로 그는 프랑스 내정에서는 상당한 업적을 남긴 군주로 평가받고 있다. 루이 9세는 1254년 4월 24일 유럽을 떠난 지 6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갔고 이렇게 7차 십자군은 영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루이 9세는 1254년 4월 24일 그러면 이집트에 남겨진 포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대략 5,000명 정도가 석방된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났거나 이슬람으로 개종 또는 노예로 전락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라포비 전투 때 포로가 된 샤토뉴 구호기사단 총장도 5,000명 중 하나가 되어 6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몸값 중 상당 부분은 성전 기사단과 구호 기사단이 부담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프랑스 편향성이 더 강했던 성전 기사단 쪽의 부담이 훨씬 컸을 것이다. 이렇게 루이 9세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성지의 질서를 잡아주었지만 그가 떠나자 바로 내전이 벌어지고 말았다. 174페이지 다시 시작된 내전 성사바스 전쟁 이집트에서의 참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왕국 본토에서는 큰 전쟁이 없었고 루이 9세가 기반을 다져놓은 데다가 1255년에는 루이 9세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맘루크 왕조와 10년간의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안정을 찾는 듯 싶었다. 그동안 구호 기사단은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코 그 전의 힘을 되찾지는 못했다. 그 사이 이탈리아 해양 도시국가, 그 중에서도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두 나라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는 1256년에 이르자 전쟁으로 폭발하고 만다. 이를 성사바스 전쟁이라고 부른다. 아크레에는 두 나라의 상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이 있었는데 성사바스 성당이 그 경계에 있는 언덕 위에 있었다. 이 성당은 두 나라 거류민들의 공유물이었지만 전략적인 가치도 큰 공간이었다. 지중해 전체로 보면 베네치아의 힘이 더 강했지만 적어도 아크레에서는 십자군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던 제노바가 더 우세하였다. 이 성당의 소유권을 놓고 두 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지만 해결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베네치아인들에게 해적질을 의심받은 제노바 상인 하나가 양쪽의 충돌로 죽었고 양쪽의 충돌은 크게 확대되었다. 결국 우세한 제노바인들이 항구에 정박한 베네치아 배들을 불태우고 상인들을 살해하는 대참사로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베네치아 정부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노바 쪽은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왕국 내의 여러 세력들도 두 나라 중 한쪽에서야만 했다. 고기사단과 아르수프의 영주 티레이 영주 필리프, 아크레의 카탈로니아 상인들은 제노바인들을 지지했고 성전기사단과 독일기사단, 그리고 프랑스 상인들은 베네치아 편에 섰다. 피사인들은 처음에는 제노바를 지원하다가 베네치아 쪽으로 돌아섰다. 전반적으로 보면 베네치아 지지 세력이 우세하였다. 베네치아는 대규모 함대를 아크레에 보내 제노바인들이 항구 입구에 설치한 쇠사슬을 제거하고 제노바의 배들을 불태웠다. 베네치아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티레도 공격하여 300명의 제노바인들을 포로로 잡았다. 싸움은 점점 치열해졌고 베네치아인들은 전쟁의 발단이었던 성사바스 성당도 장악하였다. 이렇게 되자 두 나라가 지니고 있던 아크레에서의 지위는 역전되었다. 물론 제노바 쪽에서 수수방관할 리가 없었고 1258년 항해하기 좋은 봄이 되자 대함대를 파견하였다. 승리자 베네치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신들의 영토인 크레테 섬에서 함대를 보내 전력을 보강하였다. 성전기사단은 육지에서 아크레 수비를 맡았다. 이해에 불인했던 샤토뉴 총장이 세상을 떠나고 위그드 레벨이 신임 총장의 자리에 올랐다. 위그드 레벨에 대한 해석 176페이지. 레벨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영국은 노르망계의 플랜테전의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노르망계 영국과 프랑스의 구별은 모호했다. 일단 여기서는 영국인으로 구별하도록 하겠다. 위그드 레벨 총장의 그림 176페이지 사진이라 해야 되나? 뭐라 썼지? 제노바 함대는 티레에서 아크레로 진격했고 구호기사단은 육지에서 티레이 필리프와 진군하였으며 제노바가 이끄는 해군과 함께 아크레를 노리는 대작전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크레 앞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제노바 해군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육지에서의 싸움도 성전기사단의 활약과 제노바인들의 전형을 못마땅해 하던 현지인들의 지원으로 제노바 구호기사단 진영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결국 이 전쟁은 베네치아 성전기사단 연합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그동안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귀중한 병력이 무익한 전쟁으로 사라져버려 가뜩이나 부족한 십자군 세력의 영량을 더욱 소모시키고 말았다. 한편 그 사이에 허울뿐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왕위였던 콜라드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콜라딘이 콜라드 사제로서 역시 형식상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성지로 올 확률은 거의 없었으며 실제로도 오지 않았다. 그러자 키프로스 국왕의 모후인 플레장스가 아크레로 와서 그가 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아들이자 그 다음 왕위 계승자인 위그를 예루살렘 왕위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제파인 구옥기사단은 이에 반대했지만 위그는 왕위에 올랐다. 이후 예루살렘 국왕은 사실상 키프로스 국왕이 겸직하는 장식품에 불과한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쨌든 구옥기사단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패자 쪽에 서게 된 셈이었다. 안티오키아 계승 전쟁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실패였다. 다행히 승리자인 베네치아 쪽도 여전히 현지에 만만치 않은 기반을 가진 구옥기사단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고 타협적으로 나와 용서를 받고 아크레이 본부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베네치아와의 틈새가 벌어진 것만큼은 분명했고 십자군 세력의 역량도 소모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레벨 총장은 이후 20년 동안이나 참담한 시설을 견뎌야 하였다. 이렇게 구옥기사단에게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1258년이었지만 사바스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바그다드에서 벌어진다. 몽골이 몰고 온 태풍, 그리고 아인 잘루트 전투 177페이지. 껍데기만 남았다지만 그래도 이슬람 세계의 정통인 아바스 왕조가 칭기스칸의 손자 훌라구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고 바그다드도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 이슬람 세계는 그때의 파괴로 입은 물리적, 문화적 손실을 아직도 메우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이어서 모술과 알레포 그리고 다마스쿠스까지 몽골의 손에 넘어갔다. 그 와중에 시리아에 남은 아유브 왕조는 완전히 사라졌고 다음 해인 1259년에 훌라구는 이란국을 세웠다. 훌라구 자신은 불교도였지만 어머니와 부인 도구스 카투는 로마 카톨릭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단인 네스토리우스파이기는 해도 그리스도교도였기에 그리스도교에 허위적이어서 그 파격적인 중동 침공에서도 동방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십자군도 무관할 수는 없었다.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럽인은 프레스터 존 동방 박사 세 사람 중 하나의 자손이라고 하며 사제왕 요한이라고도 불렸다. 전설을 사실처럼 믿고 있었다. 이 전설에서 프레스터 존은 독실한 그리스도교인이며 이슬람 세력 너머에 있는 극동아시아에 거대한 그리스도교 왕국을 건설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설은 유럽인들에게는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바그다드 함락 이전에 교황 인노켄티우스 사제와 루이 9세가 칭기스칸에 서한을 보냈지만 대답은 차가운 거절 또는 무시였다. 이렇게 되자 적어도 십자군 상층부는 몽골의 간이 프레스터존이 아니라는 사실은 깨달았지만 굳이 그 전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언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르메니아와 안티오키아 공국은 몽골군과 손을 잡았다. 어쨌든 몽골군이 다마스쿠스까지 정복했으니
십자군 국가의 코앞까지 온 셈이었다. 십자군 국가의 영주들은 대개는 몽골과 맘루크 왕조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예외도 있었다. 시돈의 영주였던 줄리앙은 대담하게도 몽골의 침략을 영토 확장의 기회로 여기고 다마스쿠스를 공격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훌라구의 오른팔격인 장군 키트부카의 조카를 살해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고 결국 시돈은 몽골군에게 도륙당하는 참극을 당했다. 오른팔격인 장군 키트부카. 키트부카는 네스토리우스 교도였다. 그럼에도 몽골군은 줄리앙의 행위를 단순한 도발이라고 여겨서 다른 영주들과 기사단들은 무시할 수 있었다. 뭐야? 그럼에도 몽골군은 줄리앙의 행위를 단순한 도발이라고 여겨서 다른 영주들과 기사단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무시가 아니고.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제 유라시아의 주인인 몽골 제국 입장에서는 십자군 세력은 대수롭지 않았던 것이다. 시돈에서 벌어진 참사에 충격을 받은 3대 기사단은 군대와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럽으로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성과는 아주 제한적이었다. 모든 사람이 몽골군의 다음 목표는 예루살렘이라고 믿었지만 키트부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키트부카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는 카이로의 술탄 쿠투즈에게 항복하고 이집트를 넘기라는 사절을 보냈다. 쿠투즈는 사절의 목을 베고 만수라의 승자 바에바르스에게 군대를 주어 전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마침 칭기즈칸이 세상을 떠나고 호기를 놓고 내분이 일어났던 것이다. 훌라구가 주력 부대를 이끌고 중앙아시아로 돌아가자 몽골군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어 있었다. 그런데 십자군은 숨죽이고 코앞에서 벌어진 이 전투를 지켜보기만 하였다. 물론 맘루크 왕조와 10년간의 휴전 조약을 맺었기도 했지만 시돈의 파괴가 몽골군의 잔인성을 확실하게 인식시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교황 알렉산드르 4세가 십자군의 몽골군과의 연합을 금지했다는 확실한 명분도 있었다. 두 군대는 1260년 9월 3일 나자렛 부근 아인잘투르에서 충돌했는데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활용한 맘루크군이 대승을 거두었다. 몽골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키트부가는 포로가 된 다음 처형당했다. 며칠 후 다마스쿠스가 맘루크군에게 넘어갔고 시리아에서 몽골군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말 그대로 연승을 거듭했던 몽골의 첫 패배였다. 그들의 세력은 이후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슬람 세력의 서쪽 절반은 구원을 받았다. 아인잘투르 전후 직후에 바에바르스는 쿠투즈를 암살하고 10월 24일 스스로 술탄 자리에 올랐다. 그는 유능한 데다가 육체적으로도 강인한 타고난 지도자였지만 무척 잔인한 인물이었고 시리아와 레반트 전체의 지배를 원했다. 이러한 인물이 이집트의 술탄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십자군 세력들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1260년경 십자군 국가들에게 남은 영토는 시돈에서 아크레에 이르는 해안가와 좁은 트리폴리 백장령, 안티오키아 공작령, 그리고 키프로스 왕국이었는데 두 강대국인 몽골과 맘루크 왕조 사이에 끼어있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유일한 생명줄인 유럽에서는 십자군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고 앞서 다룬 대로
십자군 세력 내부도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였다. 바이바르스는 이런 상황을 십자군들을 지중해 밖으로 몰아내려는 알라의 뜻으로